사람은 잊어도 기억은 남습니다. 그날의 비밀, 그리고 2년 뒤 깨어난 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라 하기엔 차가웠고 소리마저 서늘했습니다. 수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젖은 도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인데 민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민호가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근처야. 유나 데리러 가는 길이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느슨하고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 이렇게 오는데 운전 조심하고. 술 마신 거 아니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한잔했어. 기분 풀려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민호 씨, 비 오는데 술 마시고 운전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잔밖에 안 했다니까. 괜찮아.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말투는 항상 사고의 전조였습니다. 민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유나도 차에 있지? 지금 같이 있는 거야?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앞에 앉아 있어. 전화기 너머로 유나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노래 불러. 아이의 목소리는 명랑했고 걱정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안전벨트 꼭 매고 아빠한테 운전 집중하라고 해. 응,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끼익 하는 타이어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짧은 비명,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호 씨? 유나야? 들려. 수진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뚝뚝 끊어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 민호 씨. 수진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아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을 화성시 중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딸은 괜찮아요? 유나가 괜찮은 거죠?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수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가 쏟아졌고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유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혼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스트레처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제 딸이요. 교통사고로 실려온 아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유나요. 8살이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수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었을까? 2시간이었을까? 수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다른 스트레처가 들어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달려갔습니다. 민호 씨, 민호 씨.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민호를 응급실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사고 차량에 동승자가 한 분 더 계셨는데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승자요? 네, 여성분이세요. 부상은 경미한 편입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민호가 술을 마신 채 여자와 함께 딸을 태우고 운전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누구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윤지 씨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 회사 동료라고 하셨습니다. 윤지. 수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몇 번 집에서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성실한 후배라고만 말했던 사람. 수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윤지와 함께 있었을까? 왜 유나를 데리러 가는 길에 윤지가 같이 있었을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딸은요? 유나는 괜찮아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수술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말씀하세요. 심각한 뇌손상입니다.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이 있었고 지금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의사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면회 가능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간호사가 수진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하지만 수진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잠시 후 수진은 중환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작은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유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온갖 선과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유나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유나야, 엄마야. 수진은 유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 떠봐. 엄마 왔어. 하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심장박동기의 초록 불빛만이 삐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수지는 유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매일 올게. 그러니까 눈만 떠줘.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윤지예요. 수지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윤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만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윤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지는 한 걸음 물러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다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해?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비가 그쳤지만 병실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수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매일 기도할게. 내가 다시 눈을 뜰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을게.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눈물이 유나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고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인생은 오직 한 문장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유나야, 눈을 떠줘 제발. 사고가 난 지 8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다시 봄으로 돌아왔지만 중환자실 안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 어른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과와 배의 달콤한 잔향이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섞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끝을 오래 씹었고 시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기침을 했습니다. 수지는 스펀지에 물을 적셔 유나의 이마를 닦고 있었습니다. 8달 동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기고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장례라는 말은 너무하니?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스펀지를 쥔 손이 살짝 떨렸고 물방울 몇 개가 유나의 베개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여기 있어요. 숨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사는 게 누구에게도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며느리, 우리도 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내 몸도 생각해야지. 수지는 스펀지를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제겐 매일이 아이와의 하루예요. 유나는 여기서 숨쉬고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가 너무 힘들어해서 회사도 어렵다고 하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 이야기였습니다. 사고 이후로 민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실에 오는 횟수도 줄었고 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떠난 후 수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앞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말했지? 부모님한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턱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수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민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난 그냥 내가 무너지지 않길 바랄 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이 낮다고 했을 뿐이라고. 그 낮은 가능성이 우리 가족을 붙잡는 밧줄이야.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 민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수진아, 우리 현실을 봐야 해. 회사도 힘들고 병원비도.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같이 잡아요. 같이 버텨요. 나 혼자는 못 버텨요.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잡아야 할 손은 느슨했고
줄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민호는 회사 매각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났고 직원들도 사표를 냈습니다. 사고 이후로 민호의 집중력은 떨어졌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민호는 작은 술집에 앉아 비어있는 소주잔을 손가락으로 굴렸습니다. 혹시 그날 자신이 브레이크를 더 빨리 밟았다면, 혹시 수진과 전화하지 않았다면, 혹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면, 혹시 윤지를 태우지 않았다면, 혹시라는 단어들이 민호의 목을 졸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소주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빗소리, 끼익하는 타이어 소리, 유나의 비명. 민호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침묵은 결국 거짓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병실에서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유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아침 유나. 엄마 왔어. 창밖 날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아. 햇살이 정말 예쁘다. 점심때가 되면 유나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어야 해. 엄마가 여기 있을게. 밤이 되면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계속 말 걸어요? 아이가 반응도 없는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듣고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언젠가 깨어나면 엄마 목소리를 기억할 거예요.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물컵을 새로 채워주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담당 의사가 차트 파일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의자에 앉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병동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기서와 뭐가 달라지나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시설이 장기 환자에게 더 적합하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보호자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여기서 할게요. 이 아이의 시간은 여기서 흐르니까요. 이곳에서 치료받을 거예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수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안 포기해. 절대로. 밤이 되면 수지는 잠깐의 휴식 시간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먼 바다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난간에 기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만 더 버틸 힘을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유나가 6살이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으로 생일 케이크를 자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진이 칼을 쥐어줬고 유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케이크에 칼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져 수진의 손가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엄마 피났어. 유나가 울먹이더니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아프지? 그러면서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떠올리면 수지는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병실 문을 더 크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문틈으로 들여다보다가 나가곤 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유나의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습니다. 아니, 차가웠습니다. 죄책감이 손끝에서 팔을 타고 가슴으로 퍼졌습니다. 민호는 견딜 수 없어 손을 놓았습니다. 죄책감은 되게 뜨겁고 오래 갔습니다. 민호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소주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병을 꺼내 잔을 준비했습니다. 소주를 따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민호는 잔을 들어 소주를 모두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병도 함께 버렸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아빠가 미안해.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새벽 4시 반 수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유나의 손을 잡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체온 좋아. 오늘도 잘 지냈네. 수지는 유나의 손을 문지르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바람 한 올이 흔들리는 듯 유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묶인 밧줄을 끊고 질주했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지금 움직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발걸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고 심전도의 선이 살짝 변화했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의 자발적 경련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우연이라 부르기엔 이 떨림은 너무 간절했고 너무 오래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유나의 손을 다시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야, 엄마 알아. 내가 거기 있다는 거 엄마한테 신호 보낸 거지? 유나의 손가락이 움직인 그날 이후로 병실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간호사들은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별일 아니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하루에 100번쯤 쓸어내렸습니다. 살결 아래 아주 미세한 파동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수지는 매일 아침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와. 창문 여니까 공기 좋다. 수지는 집에서 유나가 좋아하던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토끼 인형, 색연필, 그리고 유나가 즐겨 듣던 음악이 담긴 작은 음악 플레이어였습니다. 수지는 유나의 귀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아이가 즐겨 부르던 동요를 천천히 흘렸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노랫소리가 병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가사가 병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동안 누워있는 아이의 속눈썹이 한번 아주 느리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속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나야, 음악 들려? 수지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죠? 있죠, 그치?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미세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고 믿는 게 때로는 제일 큰 힘이 되니까요. 수지는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민호는 퇴근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민호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는 정리 중이었고 시간은 예전보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발걸음은 항상 병실 문 앞에서 멈칫거렸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아이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속으로 했습니다.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유나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다가가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나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빠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더 빨리 밟았더라면. 그 문장을 수백 번 고쳤었지만 끝은 늘 같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못난 짓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유나야. 정말 미안해. 민호는 아이가 듣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미안해지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듣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민호는 유나의 손을 이마에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쯤 병실에 앉아있던 수지는 갑자기 알람처럼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아주 드물게 그러나 분명히 깊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평소보다 호흡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유나야? 수지는 유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유나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 닫혔습니다. 마른 모래사장에서 파도가 스치듯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수지는 귀를 유나의 입 가까이에 댔습니다. 마마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엄마.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부른 거야?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생님, 얘가 소리를 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당직 의사가 분주히 들어왔고 간호사가 유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의사는 유나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사지반사를 테스트했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은 아이의 이마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엄마를 불러줘서 고마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유나가 소리냈어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갈게. 새벽이 되자 민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풀린 넥타이, 급하게 옷을 입고 온 듯했습니다. 민호는 침대 곁에 서서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아빠 왔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얘가 불렀어. 아주 작게. 엄마라고. 민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아이가 오고 있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민호는 유나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며칠 후 재활의학과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유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눈을 뜨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다만 기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 말은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예고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 후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창문이 환히 열려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유나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속눈썹이 크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노래를 멈추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운 문처럼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작은 아이의 눈동자에 다시 박혔습니다. 수지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었습니다. 유나야 작은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오래 잃은 풍경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유나는 수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유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은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도 달려와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야, 아빠도 여기 있어. 우리 딸 돌아와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가 급히 유나를 진찰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병실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유나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매일 기다렸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힘이 부족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유나의 눈이 완전히 떴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여전히 병실을 덮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회복 초기엔 언어 기능이 더딜 수 있습니다. 뇌가 천천히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낯선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병실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의 화분 먼지를 털고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이불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밝았습니다. 유나야, 엄마야. 기억나? 수지는 유나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목에서 작은 바람 소리만이 스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천장을 보고, 창문을 보고, 엄마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문 쪽에 서 있는 아빠를 봤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서서 한 발자국도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아이의 얼굴에 드리워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빠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늦게, 너무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유나의 눈이 그 소리를 쫓아 천천히 민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유나의 눈동자 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겹쳐져서 한 장의 사진처럼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아빠 봐. 아빠도 여기 있어.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유나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민호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언어 능력 평가, 기억력 테스트. 유나의 반응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빛에 반응하고 손을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억에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 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괜찮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1년도 넘게 기다렸는데요.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십니다.
보호자의 태도가 환자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가 나간 후 수지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야,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아. 저녁이 되고 간호사 교대가 끝난 시간, 병실에는 수진과 유나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나갔습니다. 수진은 유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나야, 내가 유치원에서 첫 상 받은 날 기억나? 유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지만 귀는 듣고 있었습니다. 옆 친구 도와주기 상이었어. 내가 상장 들고 너무 좋아서 계단에서 엉덩방아 찧었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의 눈에 작은 미소가 순식간에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 그날 내가 말했어. 엄마 상보다 엄마가 더 좋아. 그 말 듣고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유나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나의 몸이 약했습니다. 대신 수진은 담요 끝을 곱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유나야.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서두르지 않아도 돼. 유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한 듯 했습니다. 수진은 유나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병실 문이 끼익하고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얇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사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유나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그리고 그날의 나한테. 민호는 침대 곁에 서서 봉투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잡는다는 말이 있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잡는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뜻이지. 근데 그날 난 그 뜻을 잊었어. 수지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래 피하던 질문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그날 술 마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겁고 짙은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모.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침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유나에게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눈을 뜨고 입술을 떨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모. 수진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유나가 다시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불났어요? 문장 사이사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충분히 명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공중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수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당황함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민호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 유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이모가 누구야? 엄마 같은 사람이 누구야? 유나는 힘들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차에서 누가 있었어요? 유나의 말이 끊겼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수진은 유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호출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환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혼란스러워 보여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유나를 진찰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올 수 있어요. 단어를 엉키게 기억할 수도 있고 시간 순서가 뒤섞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하나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기억은 돌아오고 있어.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의사가 나간 후 수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날 차에 누가 있었어요? 민호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한숨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지가 있었어.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건 이미 들었어요. 근데 유나가 왜 이모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이가 혼란스러운 거겠지. 민호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민호 앞에 섰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솔직하게 말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조용하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날 운전대를 잡은 건 나였어. 술을 마신 것도 윤지를 태운 것도 전화를 받으며 운전한 것도 모두 내 선택이었어. 그 고백은 예고된 비처럼 마침내 내렸습니다. 수지는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유나의 눈동자가 천천히 민호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 눈 속에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천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다투는 소리, 그리고 사고의 순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의 시계 초침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에는 비도 바람도 멎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여느 때처럼 유나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났어요. 유나가 저녁에 내뱉은 그 한마디가 여전히 수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불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뇌손상 환자에게 흔한 언어 혼선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기억이 뒤섞이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손끝으로 유나의 손등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불이 났다니 대체 어떤 기억이 돌아온 걸까? 수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며칠째 쉼없는 피로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잤어?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이 와야 자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죠? 불이 났다고 들었어.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 같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잖아. 그냥 혼란스러워서 그냥이요? 당신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나한테 다 말 안 했죠? 수진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민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뭔가 더 숨기는 거 있죠? 민호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통화하고 나서 바로 술을 마셨어.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그리고 차에 탔을 때 아직 반쯤은 취해 있었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를 학원에서 데리고 나서 유나가 뒷좌석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나비야 나비야 그게 아직도 귀에 남아.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어.
거래처에서 계약이 무산됐다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손이 떨렸어. 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였는데 손끝이 덜덜 떨려서 담배가 떨어졌어. 바닥으로. 그걸 주우려다가 핸들을 놓쳤어. 그리고 사고가 났어.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담배불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불이 번진 건 아니었어. 바닥 매트가 조금 그을렸을 뿐이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내가 전화로 소리쳤잖아. 내가 술 마셨냐고. 그때 담배를 꺼내면서 긴장했던 거야. 유나도 아마 그 장면을 봤을 거야. 담배가 떨어지고 내가 당황하는 걸.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유나가 뒷좌석에서 울면서 말했어. 아빠 무서워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안 떠나.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장면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유나의 웃음, 사고 직전의 다툼, 그리고 하얗게 비추던 전조등의 불빛. 당신 그때 나한테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내 인생 망쳤다고 했어요. 그 말이 유나한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날 당신만 운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날의 핸들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실제로, 나는 전화로. 우리 둘 다 유나를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유나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수진이 급히 다가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의 입술이 아주 작게 열렸습니다. 엄마 불 무서워요.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불은 없어. 지금은 안전해. 수진이 유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빠 울었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민호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유나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그날은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무서웠어. 그래서 실수했어. 용서해줘. 민호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습니다. 이모가 울었어요. 수진과 민호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모?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처럼 울었어요. 유나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모라니 유나야, 무슨 말이야? 누가 울었어? 이모가 울었어요. 나 불러서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언제 이모가 있었어?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혹시 그날 또 누가 차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유나가 이모라고 했어요. 그럼 그날 우리 말고 누가 더 있었던 거예요? 윤지 씨 말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윤지밖에 없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호 씨, 지금도 나한테 거짓말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가 차에 있었어.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야. 그날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태워줬어. 여자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여자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같이 탔다가 중간에 내리게 했어. 유나 데리러 가기 전에.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오해할까봐. 민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해요? 이게 오해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술 마시고 운전했죠? 여자까지 태우고 우리 딸이 그 차 안에 있었다고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내 평생의 죄야. 매일 후회하고 있어.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 눌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유나가 이모라고 불렀는지. 유나 마음속에 그날의 장면이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윤지 씨가 옆에 있었던 것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릴 때 민호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그 눈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말할게. 그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숨긴 게 뭔지 다 말할게.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알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감춰졌던 비밀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아침 햇살이 병실의 흰 벽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 유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수지는 잠든 듯 의자에 기대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야, 깼어? 수진이 급히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조금 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꿈 꿨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꿈이라고 했지만 그건 기억일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꿈이었어, 유나야? 수진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차 안이 뜨거웠어요.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싸웠고 아빠 옆에 누가 있었어요. 머리가 예쁜 여자. 나한테 웃었어요. 그 순간 문가에 서 있던 민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이마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유나야,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났어요.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운전했어요. 술 냄새도 났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8살 아이의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어른보다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울었어요. 근데 아빠가 울었어요. 같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유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지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말해요. 이 아이 앞에서 당신 입으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병실을 메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다
다 말할게.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난 회사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셨어. 3잔 정도. 기분이 안 좋아서 더 마셨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오는데 윤지를 만났어. 회사 후배야. 비가 오고 있었고 윤지가 택시를 못 잡고 있었어. 그래서 태워줬어. 수지는 주먹을 꽉 쥐고 민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전화했어. 오늘 유나 데리러 가라고. 나는 이미 취한 상태였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를 중간에 내려주고 유나를 학원에서 데리러 갔어. 유나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데 너한테 또 전화가 왔어. 술 마셨냐고 물었지. 그때 나는 거짓말했어. 한 잔만 했다고. 사실은 3잔 넘게 마셨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운전하다가 담배를 꺼냈어. 긴장되고 불안해서.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떨어뜨렸어. 그걸 주우려다가 핸들에서 손을 놓았어. 그 순간 앞에 차가 급정거했고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졌어.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로가 젖어 있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먹혔어. 차가 옆으로 미끄러졌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 유리가 깨지고 금속 소리가 났고 유나가 비명을 질렀어.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유나가 울면서 말했어. 불이야. 아빠. 담배불이 시트에 떨어져서 연기가 났거든. 나는 얼른 그걸 껐는데 이미 사고가 난 후였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그날 나한테 말한 차가 미끄러졌다는 건 일부만 사실이었네요? 맞아. 전부 말하지 않았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당신이 술 마신 것도, 담배를 피운 것도, 전화를 받으며 운전한 것도 전부 숨겼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다 숨겼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날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무서웠어. 내가 유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 살인자 같았어. 내 딸을 죽일 뻔한 살인자.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나가 깨어난 게 신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결심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뭐요? 자수하려고. 경찰에 가서 내 죄를 인정하려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놀란 눈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자수요? 어젯밤에 경찰서에 전화했어. 내일 출두하겠다고 말했어.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중과실 다 인정하겠다고. 수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1년 넘게 지났는데. 늦었지만 해야 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짊어져야 유나가 자유로워질 거야. 아빠의 죄를 모른 채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사는 게 나아. 그때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빠가 다시 안 오는 게 무서웠어요.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그날 죽일 뻔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울었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괜찮다니 유나야, 이게 괜찮은 일이 아니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살리려고 울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날 하늘이 예뻤어요. 비가 왔는데도 내가 기억해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빗속이 떠올랐습니다. 깨진 유리 너머로 보이던 흐린 하늘, 사이렌 소리, 유나를 안고 울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유나의 차가운 손. 하늘이 예뻤다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그래서 난 무섭지 않았어요.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유나를 안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그 장면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역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민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망치지 마요. 우리 셋 함께 벌 받아요. 함께 살아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는 숨지 않을게. 약속할게.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거짓과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진실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잠든 후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흰 벽을 비췄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내가 아빠를 살렸다. 내가 아빠를 용서해줘서 아빠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병실 문틈으로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에 민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수진도 복도로 나와 민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로 가족으로.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병원 창문에는 비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비였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마치 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손톱 밑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손톱을 뜯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경찰차가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유로운 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나가 자고 있는 병실을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깰 수도 있어요.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유나의 머리맡에는 민호가 어제 두고 간 작은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유나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유나야, 아빠 잠깐 다녀올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유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빠, 유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아빠야. 어디 가요? 유나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아빠, 잘못했잖아. 그래서 벌 받으러 가야 해. 민호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나 혼자 남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 없으면 무서워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민호는 유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벌 받고 바로 올게. 약속할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절대 울지 말고 웃는 얼굴로 맞아줘. 약속할래?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꼭 와요. 응, 꼭 올게. 민호는 유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병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새벽빛처럼 고요했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가에 서 있던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가야겠어요? 응. 이제라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간다고 지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복도로 나와 민호와 마주 섰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짊어져야 해요. 당신 혼자 벌 받는다고 이 아이의 상처가 낫는 게 아니니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지난 1년 넘는 시간의 고통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수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쉬워요. 대신 살아서 보여줘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 죄에 대한 진짜 속죄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도망 안 칠게. 약속할게.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피아노 소리처럼 느리게 울렸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수진이 급히 유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울잖아요. 아빠도 엄마도. 유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유나 곁으로 다가가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약속했는데 또 울었네. 수진이 유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울면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유나가 수진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네. 수진이 유나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유나의 옆으로 와서 함께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그 작은 병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바깥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다시는 울지 마요. 응, 약속할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웃어요. 유나가 민호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 웃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죠? 유나가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흘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살렸잖아. 민호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깨어나서 우리도 깨어났어. 진짜 우리로 돌아왔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빛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빛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예뻐요. 그래, 예쁘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하늘 같아요. 불빛이 있었던 하늘. 유나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따뜻해요. 무섭지 않아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넘게 두려워하며 외면했던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민호는 딸을 잃었다고 믿었고 자신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하늘 아래에서 다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품에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용서란 잊는 게 아니라 기억한 채로 사는 거래요. 그래. 이제는 그 기억과 함께 살자. 도망치지 말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유나의 침대 옆 의자에서, 수지는 접이식 침대에서, 유나는 병원 침대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잠들었습니다.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꺼졌고 달빛만이 세 사람의 얼굴 위에 남았습니다. 비가 멈춘 창밖에는 구름 사이로 별빛이 한 점 스며들었습니다. 그 별빛은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도가 다시 깨어나는 듯 조용히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건 고백이 끝난 밤이자 용서가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울음과 미소, 고통과 사랑이 한자리에 섞여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민호는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유나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동시에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네모난 빛이 이불 위를 타고 흘러내리며 유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빛에 눈을 찡그리던 유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햇살 냄새 나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봄 냄새가 나네. 긴 겨울이 끝났나 보다.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말 긴 겨울이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겨울. 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어제보다 훨씬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짧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봉사 명령으로 병원 청소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중과실로 기소되었지만 유나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을 인정받아 짧은 형기와 사회봉사로 선처되었습니다. 청소용 장갑을 벗은 민호의 손은 거칠었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따뜻했습니다. 우리 유나, 오늘 재활 치료 가는 날이지? 민호가 유나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계단도 올라갈 거야. 유나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유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걷고 말하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넘어지면 아빠도 같이 넘어진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깔깔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유나가 깨어날 거라는 희망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빛 속에서 잃은 가족이 이제는 다시 햇살 아래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졌던 무언가가 조금씩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활실에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물리치료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이 한 칸, 또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주위의 숨소리도 멈췄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손을 꽉 잡고 유나를 지켜봤습니다. 할 수 있어, 유나야. 민호가 두 손을 모아 응원했습니다. 우리 딸 최고야. 수진도 말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계단에 올랐습니다. 유나가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 나 올라왔어. 손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그래, 올라왔네. 잘했어. 민호의 눈이 젖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내려오면 되죠? 물리치료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기서 잠깐만 있어요. 아빠가 사진 찍게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카메라 들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웃으며 찍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기적을 남기는 거니까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는 햇살을 등에 지고 계단 위에 서 있는 유나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 미소는 어렸을 때처럼 맑았고 그러나 이제는 더 강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유나가 학교에 복귀하는 날이 왔습니다.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수지는 유나의 교복을 정성껏 다려주었습니다. 민호는 유나의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유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많이 컸어요? 그럼 우리 유나 엄청 컸지. 수진이 유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학교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요? 수진이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천천히 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유나야, 진짜 왔어? 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응, 나 이제 다 나았어. 유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간 교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유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유나야, 보고 싶었어. 우리 기다렸어. 선생님이 다가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정말 오래 기다렸어. 잘 왔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교실 바닥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시각 교문 밖에서 민호와 수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나가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네요. 응. 이번에는 거짓 없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도망도 숨김도 없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감쌌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용서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날 하늘이 생각나요. 하늘이요? 유나가 말했잖아요. 그날 하늘이 예뻤다고. 아마 그 말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거겠죠.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상은 마치 처음처럼 새로워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였습니다. 유나가 교문을 나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유나가 두 사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햇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보고 기적이라 했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기적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를 다시 살린 기적이야. 유나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했어요. 민호와 수진이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아이의 대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란 잊는 게 아니라 기억을 품고 사는 거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길끝에서 바람이 꽃잎을 일으켰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봐요. 하늘이 웃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이 마치 미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늘이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삶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를 셋이 함께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햇살이 등을 밀어주듯 따라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포개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줄게.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적은 용서하는 순간, 그리고 서로의 손을 다시 잡는 그 짧은 찰나에 있다는 것을. 유나가 눈을 뜬 것도 기적이었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손을 꽉 잡고 함께.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는 것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햇살 아래에서 함께라면.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